회장님, 이 아이 좀 제발 맡아주세요. 임도빈 씨? 이 밤에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 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손바닥에 닿았고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도비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평생을 아등바등 모아온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뒤쪽 골목에선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 아이 이름은 임도아예요. 우리 도아. 1년만, 딱 1년만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1년만이라던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날 밤 고아 청년 도빈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왜 아이를 서 회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귀인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년만 아이를 맡아달라던 약속이 10년이 되어버린 한고아 청년과 미혼 재벌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겠다던 약속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새 40대가 된 서지한 회장은 화려한 저택 거실에서 곤히 잠든 도아의 얼굴을 보며 10년 전 그 빗속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작고 낡은 상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해버린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이 외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신발을 꺼내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도빈 씨,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가요? 지안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도아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10년 전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해냈습니다. 비린 빈냄새와 함께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찾아왔던 청년 도빈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1년만, 딱 1년만 우리 아이를 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도빈의 떨리던 목소리는 지안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어 남았습니다. 지안은 그때 도빈이 건넸던 묵직한 봉투와 차가운 아기의 온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미혼의 몸으로 재벌 가문을 이끌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급히 눈물을 닦고 신발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밤늦게 업무를 보고하던 황 실장이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시고 여기 계셨습니까? 황 실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아가 잠드는 걸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도아 양이 이제 제법 큰 티가 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어엿한 소녀 같습니다. 우리 도아가 벌써 11살이네요. 저는 가끔 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그 사람을 봅니다. 도빈 씨 말씀이시군요. 아직도 그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포기할 수가 없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니까요. 벌써 10년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회장님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아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응시했습니다. 황 실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정원 쪽 보안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요즘 부쩍 낯선 차량이 근처를 서성거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낯선 차량이라니요. 조 전무 쪽 사람들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아 양의 등하굣길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실장님도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황 실장이 물러간 뒤에도 지아는 한참 동안 잠든 도아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남긴 신발의 짝을 언젠가 꼭 찾아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도아는 꿈속에서 아빠를 찾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도아의 잠꼬대에 지아는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습니다. 정원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지안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안은 더 철저히 보안을 강화했지만 다음 날 아침 그 보안이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안은 도아를 차에 태우려다 대문 귀퉁이에 놓인 보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지만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나무 상자와 분홍색 사탕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도빈의 흔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든 채 골목 끝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도빈 씨 거기 있어요. 지안의 외침은 빈 골목에 허허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낡은 트럭 한 대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트럭을 쫓아 몇 발자국 더 뛰었지만 트럭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지안의 떨림을 고스란히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안은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도아가 다가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어? 도아야, 이것 좀 보렴. 누군가 대문 앞에 두고 갔단다. 우와, 사탕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사탕이에요. 도아는 사탕 주머니를 열어 하나를 입에 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 바닥에는 도빈만이 사용하는 특수한 칼자국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아가 아주 어릴 때 좋아했던 토끼 인형과 똑같은 모양의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 옆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우리 도아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아는 그 글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서운 거야. 아니야, 도아야. 아빠가 다녀가신 것 같아. 이 인형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꼭 아빠 냄새 같아요. 도아는 나무 조각상을 코에 가져다 대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는 수행비서를 불러 골목 끝으로 사라진 트럭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행비서님, 아까 그 트럭 번호판을 보셨나요? 예, 회장님. 번호판 끝 두 자리가 27이었습니다. 바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가 겪고 있을 힘든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지안이 도빈의 흔적을 쫓으며 마음을 졸이던 그 시각 회사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조 전무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소집 통보를 마쳤습니다. 수고했네. 서지한 회장도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지. 여자 몸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 만만치 않을 텐데요. 걱정 말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으니까. 도아라는 그 아이의 출생 비밀만 터뜨리면 게임은 끝이야. 출생 비밀이라니요. 그 아이는 서 회장의 친딸이 아닙니까? 자네도 속았군. 여기 도아의 진짜 출생 서류 사본과 도빈이라는 놈의 기록을 보게나. 조 전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속 도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는 이사회 당일에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 지안을 단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안은 집무실에서 조 전무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안에게 다가와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회장님, 조 전무가 도아 양의 출생 서류 사본을 입수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걸 벌써 입수한 거죠?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게 확실하군요. 이사회에서 이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회장님 회의만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도아를 건드리다니요.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조 전무가 어떻게 그런 비열한 짓을? 회장님, 지금은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사회는 어떻게든 늦춰보겠습니다. 황 실장은 지안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산속 별장으로 향하는 비상 루트를 제시했습니다. 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는 조 전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고마워요, 황 실장님. 도아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피해야겠어요. 지아는 도아를 데리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도아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무서워. 도아야, 걱정 마.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와 약속한 그곳으로 가는 거란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아를 달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지안의 차 뒤로 검은 세단 2대가 차례로 따라붙었습니다. 백미러에는 아까 보았던 낡은 트럭에서 뿜어져 나오던 익숙한 흰 연기가 보였습니다. 지안은 백미러를 보며 이를 악물고 낯선 산길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산장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가파르며 지안의 마음은 쫓기는 짐승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의 거친 진동이 차체로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도아는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아는 아침에 지안이 상자에서 꺼내 보여준 그 낡은 아기 신발을 불안한 마음에 몰래 품에 넣고 나왔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낡은 신발 한 짝이 아빠와 연결된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아는 백미러를 수시로 살피며 뒤따라오는 검은 세단들과의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지아는 윈도 브러시를 가장 빠르게 작동시켰지만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가차없이 가로막았습니다. 차 뒤로 낯선 헤드라이트가 붙어오자 지안의 숨이 막히기 시작하며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뒷차의 번호판 끝자리는 아까 보았던 트럭과 같은 27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 차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요. 도아야, 걱정 마. 눈 꼭 감고 있어. 엄마가 우리 도아 절대 안 뺏기게 할 거야. 응, 아빠가 우리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올 거야. 그렇지? 그래, 아빠가 우리 지켜주실 거야. 거의 다 왔어, 도아야.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다독였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며 고요한 차 안을 흔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조 전무였습니다. 지안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조 전무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 회장님, 밤길 운전이 제법 거칠군요. 비까지 오는데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조 전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요? 왜 우리 뒤를 이렇게 끈질기게 쫓는 거죠? 쫓다니요. 걱정이 되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오면 아이는 무사할 겁니다. 포기? 내 딸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길 것 같나요? 꿈도 꾸지 마세요. 경영권만 내려놓으세요. 내가 먼저 도아의 진짜 출생 서류를 언론에 뿌리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 말은 이제 안 믿어요. 내 딸 건드린 거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 각오하세요. 허허, 과연 누가 후회하게 될지 두고 보지요.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을 겁니다. 지아는 조 전무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휴대전화를 조수석으로 던졌습니다. 조 전무는 전화를 끊어버린 지안의 행동에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더 거세게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안은 오직 도빈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향해 거친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비포장 산길은 쏟아지는 폭우로 금세 진흙탕이 되었고 도로는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차는 배수구 턱에 걸려 헛바퀴를 돌더니 이내 산길 한복판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지안은 필사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바퀴는 진흙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서 차가 멈춰버리자 지아는 전조등과 시동을 끄고 비상등도 끈 채 도화를 안았습니다. 지아는 폭우가 소리를 삼키는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화와 함께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엔진은 꺼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이 다가올 때마다 지안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워요. 무서워요. 조금만 참아, 도아야. 소리 내면 안 돼. 아빠가 곧 오실 거야. 아빠가 정말 올까? 엄마, 저기 불빛이 보여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저 나무 뒤로 숨자. 도아는 무서움에 입을 틀어막고 지아는 아이를 품에 숨기지만 덜덜 떨리는 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지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와 섞여 바로 뒤까지 다가온 듯 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절망적인 예감에 휩싸여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짚고 지안은 비명을 지르려다 입이 막혔습니다. 입을 막은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손길에서 이상한 안정감이 전해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 전무의 부하가 아닌 낮고 따뜻하며 그리웠던 도빈의 음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도빈 씨? 정말 도빈 씨인가요? 세상에 살아있었군요. 예, 저입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도빈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안에게 걸쳐주고 조용히 안내하며 안전한 길로 유도했습니다. 도아야, 아빠다.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정말 아빠야? 아빠 보고 싶었어. 그래,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제 아빠 손 꼭 잡으렴. 응, 아빠.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요. 나 무서웠단 말이야. 그래, 이제 절대로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게. 걱정 마라. 도아는 도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빈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지안의 손을 잡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도빈은 지난 10년 동안 이 산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라
사람 눈을 피하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안내를 받으며 어두운 숲속을 한참 동안 헤매듯 걸었습니다. 도빈 씨,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를 계속 쫓아오면 어쩌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른 길로 유인해 두었습니다. 도빈은 지안과 도아를 바위 틈 작은 동굴에 잠시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일부러 다른 길로 발자국 소리를 남겨 시선을 돌려놓고 다시 그림자로 숨어들었습니다. 추격자들은 도빈이 능숙하게 남긴 흔적을 따라 지안 일행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빈은 적들이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지안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넓은 등과 묵직한 발걸음을 보며 그가 살아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도빈은 산장보다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암자로 지안과 도아를 안내했습니다. 암자는 산세가 험해 조 전무의 부하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절묘한 장소였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산속 작은 암자의 방 안에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화로에서 숯불이 타오르고 있어 차가워진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차를 마시고 우선 몸을 좀 녹이시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희를 데려온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 처사는 잠시 주변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스님, 그 처사와는 어떤 사이신가요? 어떻게 저희가 올 걸 알고 계셨죠? 그 처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달 잊지 않고 이곳을 찾아와 약값과 공양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이나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인가요? 예,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보살님이 위험에 처하면 이곳으로 오게 될 거라며 매일 산길을 살피더이다. 지아는 찻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아는 화로 옆에서 도빈의 겉옷을 덮은 채 깜빡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자신과 도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준비했음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도빈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안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한구석에는 도아가 덮을 수 있는 깨끗한 담요와 여벌의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10년 동안 자신들을 지켜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지 생각하며 끝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조 전무의 부하들은 숲속을 헤매다 결국 산 아래로 철수하는 듯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다시 고요한 산속의 정막과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사정이 조 전무의 더 큰 위협 때문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남자가 떠나며 보살님께 꼭 전해달라며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처사가 보살님께 이 상자를 전해드리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스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처사가 목숨처럼 아끼던 상자이니 아주 중요한 것이겠지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와 작은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지도는 암자 뒷길을 통해 이어지는 이름 모를 동굴의 입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열쇠를 꽉 쥐며 이것이 도빈이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도를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그때 빗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산기슭 멀리서 다시 불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다시 열쇠를 꽉 쥐며 창밖의 어두운 숲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도아야, 엄마 손 꼭 잡아. 지아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아빠가 숨겨둔 진실이 뭔지 엄마가 끝까지 확인할게. 그때 밖을 살피고 돌아온 도빈이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도빈은 도아의 품에 안겨있던 낡은 봉투를 지안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서 회장은 도아가 들고 있는 전 재산이 든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습니다. 10년 전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 도빈이 피 묻은 손으로 건네던 봉투의 묵직한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아는 봉투 표면에 남은 검붉은 핏자국을 보며 도빈이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였는지 짐작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낡고 헤어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도빈의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봉투 입구를 열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내어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아야, 이것 좀 보렴. 이게 내 아빠가 엄마한테 맡겼던 봉투란다. 엄마, 봉투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 이 봉투 안에는 내 아빠의 땀과 눈물이 다 들어있단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도아는 아빠의 봉투를 보며 경건한 표정으로 지안의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지안은 봉투 안에서 도빈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서지안 회장님께라는 글귀가 정중한 서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안 누나, 아니, 서 회장님. 제 진심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도빈이 단순히 아이를 맡긴 도망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도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치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암자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지안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보살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수첩에 집중했습니다. 도아는 수첩 사이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에 앳된 지안과 그 옆에서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는 소년 도빈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깊은 보은의 마음에 가슴이 메어와 다시 한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 수행비서가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차 안은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서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수행비서를 백미러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도빈의 행방을 다시 물었습니다. 수행비서님, 아까 그 트럭 말이에요. 정말 도빈 씨가 운전하고 있었나요? 예, 회장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10년 전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숨기만 하는 거죠? 아마 조 전무의 감시가 심해서 그럴 겁니다. 회장님과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조심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니 그 사람은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아는 도빈이 남긴 봉투 속 돈이 평범한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봉투의 이중 안감을 뜯어보다가 그 속에 숨겨진 작은 금속 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칩 위에는 조 전무의 비리 장부라는 글자가 도빈의 필체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칩이 10년 전 사라진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저장 장치임을 알아보고 놀랐습니다. 도빈이 지안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를 단번에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도아야,
아빠가 엄마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남겨주셨구나. 이게 우리를 구해줄 거야.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엄마. 그래, 엄마도 보고 싶단다. 이제 아빠를 찾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도아는 아빠가 남긴 물건들이 엄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 회장은 조 전무가 왜 그토록 이 봉투를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 했는지 이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아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어둠을 보며 도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차가 도심에 진입할 무렵 길가에 서 있던 낯선 남자들이 차량의 번호판을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행비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경로를 우회하여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익숙한 숫자들이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안만이 알 수 있는 과거 고아원의 우편번호와 특정 날짜들이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자신에게만 보내는 비밀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하고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조합하여 도빈이 숨겨놓은 또 다른 증거의 위치를 추리해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수행비서에게 특정 장소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수행비서님, 예전 고아원 근처의 전당포를 확인해 주세요. 도빈 씨가 거기 무언가를 맡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사람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남긴 길을 따라가며 비로소 그가 설계한 보훈의 지도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아는 안전가옥의 소파에 앉아 아빠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소중히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도아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도빈이 지켜낸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해 도빈이 남긴 칩을 휴대용 기기에 연결하자 충격적인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 조 전무가 지안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꾸몄던 음모의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빈은 조 전무의 계획을 미리 알고 지안 대신 자신이 모든 함정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 도빈은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아는 화면 속 도빈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끝내 울음이 터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간 건가요? 당신이 준 생명을 이제 돌려드립니다. 도아를, 우리 아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도빈의 마지막 목소리는 지안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안은 도빈이 깡패들에게 쫓기며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 차가운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믿음에 의지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지아는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아를 지키고 도빈이 남긴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안전가옥의 정문 쪽에서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전무의 부하들이 지안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어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서둘러 기기를 챙기고 잠든 도아를 깨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서운 사람들이 온 거야? 걱정 마, 도아야. 엄마가 있어. 아빠가 남긴 길로 가면 우릴 못 잡을 거야. 지아는 도빈이 수첩에 그려놓은 안전가옥의 비밀 탈출로를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탈출로는 좁고 험했지만 조 전무의 부하들은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미로 같은 길이었습니다. 지아는 도아의 손을 꽉 잡고 도빈이 미리 표시해둔 이정표를 따라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안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려 지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안 누나,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다 왔어요. 그것은 도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지만 지안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한번 전율하며 도빈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조 전무 부하들의 욕설과 거친 외침이 들려왔지만 지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오직 도빈이 남긴 빛을 따라가며 딸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자 도빈의 낡은 트럭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트럭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지안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조 전무의 차량 한 대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조 전무의 신복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안은 도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도빈이 남긴 봉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안의 이름을 조롱하듯 부르는 환청이 들리며 지안은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서 회장은 조 전무의 신복을 간신히 따돌린 뒤 도빈이 표시해둔 길로 도화의 손을 잡고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화를 이끌고 우거진 숲을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어두운 숲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삼킬 듯 했지만 도빈의 쪽지에 적힌 약도는 등대처럼 지안을 안내했습니다. 지안은 산 중턱에 다다라서야 잠시 멈춰서서 품에 안은 도빈의 낡은 봉투를 다시 살폈습니다. 봉투 안쪽 깊은 곳에 손을 넣자 빳빳하고 거친 종이 한 장이 손가락 끝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빈이 상처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급하게 적어 넣은 짧은 쪽지였습니다. 지안은 달빛에 비추어 그 글귀를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밝은 빛 속에만 계십시오. 더럽고 어두운 일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지안은 그 글귀를 읽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아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아빠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썼어요?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요? 도아야, 아빠는 지금 우리를 위해 아주 힘든 길을 걷고 계신단다. 아빠가 위험한 거예요? 저기 밑에 있는 나쁜 아저씨들이 아빠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야. 우리를 꼭 지켜주실 거야. 나도 아빠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엄마 손 내가 꽉 잡아줄게요. 그래, 우리 도아가 엄마의 든든한 보호자구나. 정말 고맙다. 지아는 도아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도빈이 건넸던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사실은 그의 목숨값 같은 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남긴 쪽지를 소중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갈무리했습니다. 숲 저 멀리서 조 전무 부하들의 거친 외침이 안개를 타고 지안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지안은 도아의 작은 손을 다시 꽉 잡으며 도빈이 남긴 마지막 주소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갑자기 쓰러져 수술대에 올랐던 그 차가운 밤을 떠올렸습니다. 지안은 산 중턱을 지나 도빈이 가리킨 임시 은신처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아를 등에 업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엄마, 너무 무거우면 제가 내려서 걸을게요. 저 이제 많이 컸어요. 아니야, 도아야. 엄마는 하나도 안 무겁단다. 우리 도아만 무사하면 엄마는 힘이 번쩍 나. 아빠도 이렇게 힘들게 산을 넘었을까요?
저기 뒤에서 불빛이 자꾸 보여요. 그래, 아빠는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한 길을 걸어오셨을 거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단다. 엄마, 저기 작은 집이 보여요. 저기가 아빠가 말한 곳이에요? 그런 것 같구나. 도아야,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기운 내자. 도아는 지안의 목덜미를 꼭 껴안으며 자기도 엄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안은 임시 은신처인 낡은 토굴방에 도착하여 도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자욱했지만 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지안은 낡은 촛불 하나를 켜고 도빈이 남긴 봉투 속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주소지는 조 전무가 10년 전부터 몰래 운영해온 수상한 곳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도빈은 지안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그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안은 도빈이 10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깨닫고 두려울 만큼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산기슭 아래에서는 조 전무의 부하들이 손전등을 휘두르며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지한 회장,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나오지 못해. 부하들의 험악한 외침이 들려오자 도아는 지안의 품으로 얼굴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지안은 도아를 낡은 가구 뒤편에 숨기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시선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아야,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엄마가 금방 올게. 엄마 가지 마세요. 저 아저씨들이 엄마 잡아가면 저는 어떡해요. 괜찮아, 도아야. 엄마가 금방 올게. 아빠가 우리 지켜주고 계시니까 걱정 마. 지아는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부하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몰려가며 지안이 의도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을 내달렸지만 금세 체력이 바닥나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부하들에게 들키기 직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 모를 사람은 조 전무의 부하들을 조용히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도빈의 향기를 느낀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빈이라면 이 산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이라 사람 눈을 피하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느끼며 다시 도아가 숨어있는 토굴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구석에 웅크린 채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아를 다시 안고 산 너머에 있는 외딴 요사체를 향해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안은 도빈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굳게 확신했습니다. 요사체의 작은 방에 겨우 자리를 잡고 젖은 옷을 말리며 도아를 챙겼습니다. 지안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도빈이 늘 사용하던 특이한 모양의 매듭끈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끈을 집어들며 도빈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 끈은 뭐예요? 아빠가 우리 주려고 두고 간 거예요? 그래, 도아야. 아빠가 우리 곁에 계셨어.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아빠는 왜 우리 앞에 안 나타나요? 아빠 얼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빠도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모양이야. 나중에 아빠 만나면 제가 이 끈으로 아빠 손 꼭 묶어둘 거예요. 다시는 못 가게. 우리 도아 생각이 참 기특하구나.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도아는 아빠의 끈을 손목에 소중히 감으며 아빠가 준 선물이라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왜 10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모은 돈이 든 봉투를 꺼내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의 안감 사이로 딱딱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아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건의 현장을 찍은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사진을 보며 도빈이 왜 그토록 불량배들에게 쫓겨야 했는지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빈은 그날의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었기에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사진 속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남자는 조 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가의 돈줄을 쥐고 이사회표를 움직이는 무서운 그림자였습니다. 지아는 조 전무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조 전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운전석에 있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도아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사진 속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도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사진을 품 안으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도비는 지안이 이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안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사체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지안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잠든 도아의 얼굴을 보며 이 진실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지안의 손에 든 낡은 봉투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이 오면 다시 이 길을 떠나 진실의 끝을 확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긴 밤을 지새우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지안의 뇌리에는 사진 속 인물의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안은 외딴 요사체의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사진 속 인물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진 속 운전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조 전무가 아니라 가문의 자금을 관리하던 서상무였습니다. 그는 지안에게는 숙부뻘되는 친척이었고 이사회의 표를 움직이는 가문이 숨은 실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상무는 늘 웃는 얼굴로 가문은 하나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도아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우리 집안의 꽃이라 치켜세우던 입이었지요. 그 미소가 사진 속 비열한 웃음과 겹치는 순간 지안의 속이 서늘하게 비어갔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친척의 얼굴이 갑자기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비는 이걸 알고도 지안의 일상을 지키려고 혼자 삼켜버렸던 겁니다. 지안은 도빈이 조 전무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추악한 비밀을 홀로 감당해왔음을 알고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숙부님이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걸까요? 도빈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혼자 숨기신 건가요? 지아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도빈이 겪었을 고독한 사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아는 엄마의 옆에서 아빠가 남긴 낡은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아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엄마, 사진 속 아빠는 참 젊고 멋있네요. 아빠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도아야, 아빠는 그때 엄마와 너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단다. 이 아저씨는 왜 무섭게 웃고 있어요? 아빠를 힘들게 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아주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란다. 아빠는 이 비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지아는 도아의 질문에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도빈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맨 뒷장에 적힌 불규칙한 숫자들은 암자의 낡은 위패가 모셔진 산신각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새벽이 오기 전 도아를 데리고 요사체 뒤편에 있는 작은 산신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신각 안에는 먼지가 자욱한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유독 낡은 위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도아는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위패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가장 낡은 위패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라고 속삭이는 듯 했거든요. 지아는 그 위패 뒤편을 더듬다가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손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니 그것은 아주 낡은 비디오 카메라 한 대였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전원을 켰고 작은 화면 속에서 도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도빈은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10년 전 청년 도빈이 힘겹게 입술을 떼자 지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지안을 향한 진심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얼굴을 보자마자 20년 전 그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안이 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챙겨주던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도빈아, 이 도시락 식기 전에 어서 먹으렴. 밥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꿈도 이루지. 지아는 어린 도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산 고기 반찬을 그의 식판에 놓아주었습니다. 소년 도빈은 지안이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처음으로 사람이 주는 온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지안 누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노라고 가슴 깊이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안이 갑자기 쓰러져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도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지안은 도빈이 자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 전무의 위험한 제안을 대신 수락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도빈은 눈물을 닦으며 지안에게 아이의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이 이름은 도아라고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그 꽃 이름입니다. 세상에 내가 도라지 꽃을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 꽃처럼 생명력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제게는 회장님이 곧 생명이니까요. 지아는 도빈의 절절한 고백에 목을 놓아 이름을 부르짖으며 요사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아는 영상 속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아의 손끝이 화면을 문지르는데 작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은 떨어지지 못하고 고여만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를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추격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아는 화면에 이마를 살짝 대고 아주 작게 아빠라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아빠가 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도아야,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이 영상 속 목소리가 그 증거야. 엄마, 울지 마요. 아빠가 우리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저기 영상에서도 웃고 계시잖아요. 지아는 도아의 작은 손을 잡고 화면 속 도빈의 얼굴을 만지며
그가 지켜낸 생명의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도비는 지안이 빗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창밖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무전기에서 끊긴 말들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도아는 숨을 들이켰다가 입을 손으로 막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카메라를 품에 넣으며 등잔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익숙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요사체 밖에서 조 전무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카메라를 품에 숨기고 도화를 자신의 등 뒤로 바짝 붙였습니다. 조 전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요사체 마당까지 들어와 지안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 회장님, 이제 그만 숨바꼭질은 끝내시지.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나오세요. 조 전무, 당신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입니까? 당장 물러나세요. 물러나다니요.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봉투와 카메라만 넘기면 좋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도빈 씨의 목숨값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허허, 고집 피우다가는 저 아이까지 다칠 텐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 알 텐데요. 조 전무의 협박에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도아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지아는 요사체 뒷문으로 연결된 암자 뒷길을 떠올리며 도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아야, 엄마가 아빠의 진실을 꼭 지킬게. 엄마만 믿고 저 뒷길로 뛰는 거야. 응, 엄마. 저 나쁜 아저씨들한테 아빠 물건 뺏기면 안 돼요. 저도 도울게요. 지아는 도아를 데리고 요사체 뒷문을 박차고 나가 산비탈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무는 부하들에게 당장 쫓으라고 소리치며 자신도 지안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지안은 가시덤불에 긁히고 넘어지면서도 품 안의 카메라와 봉투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자신을 위해 10년을 견뎠듯이 자신도 도아를 위해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길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 전무의 추격은 더욱 거세졌고 어느새 큰 길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지안의 앞길을 검은 세단 한 대가 가로막아 섰고 조 전무가 차에서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군요. 서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증거를 내놓으시지. 지안은 조 전무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의 뒤로 험악한 부하들이 지안을 에워쌌습니다. 지안은 막다른 길에서 도아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결연한 표정으로 조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지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낡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긴장감 속에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 전무가 지안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멀리서 눈부신 전조등 불빛이 비쳐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조 전무의 무례한 손길을 가볍게 쳐내며 지안과 도아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나 있고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 청년의 강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빈 씨, 정말 임도빈 씨가 맞나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지안을 향해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안심시키듯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예전에 지안이 보았던 특유의 민첩한 방어 동작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빗줄기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조 전무의 부하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조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분명히 10년 전에 그 절벽에서 사라졌을 텐데 귀신이라도 된 거냐? 남자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조 전무를 매섭게 노려보며 지안과 도화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도화는 남자의 옷자락을 꼭 쥐며 본능적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맞지? 우리 아빠가 온 거지? 도화는 다 알고 있었어. 도화의 간절한 부름에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남자의 손에 들린 낡고해진 봉투를 보고 그가 도비님을 확신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봉투는 지안이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바로 그 전재산 봉투였습니다. 도비는 조 전무의 감시를 피해 10년 동안 산속과 어촌을 전전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아는 살아있어 준 도빈에게 감사하며 그의 거친 등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 전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은 유령이다. 겁먹지 말고 당장 저 봉투와 카메라를 뺏어라. 어서. 조 전무, 당신의 추악한 짓은 이제 끝났어. 당신 뒤에 숨은 서상무의 죄까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도빈의 갈라진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조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상무님 이름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0년 전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서상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걸 덮어주는 대신 회사를 삼키려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지아는 도빈의 폭로를 들으며 사진 속 인물이 왜 서상무였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빈은 조 전무의 부하들을 향해 묵직한 경고를 날리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10년 동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빈 씨,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가 증거를 가졌으니 이제 경찰에 맡겨요. 아닙니다, 회장님.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는 회장님과 도화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 몸이 엉망이잖아요. 얼굴이며 손이며 대체 어떻게 견딘 거예요? 회장님과 도화를 다시 만날 날만 생각했습니다. 그거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도빈의 진심 어린 말에 지아는 대답 대신 그의 젖은 옷자락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조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지안을 공격하려 했지만 도빈의 단호한 가로막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도빈이 조 전무의 부하들을 제압하며 지안에게 낡은 봉투를 건네는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10년 전의 그 밤에 도빈은 조 전무의 악행을 기록한 장부를 품에 안고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거친 바다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도빈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타나면 지안과 도화가 다시 위험해질까봐 스스로 유령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빈은 밤마다 지안의 저택 담벼락 너머로 도화가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지독한 고독을 견뎠습니다. 그는 조 전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일꾼으로 살면서도 조 전무의 잘못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도빈은 낡은 봉투 안에서 먼지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더 꺼내어 지안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이 장부를 완성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도빈 씨, 이 몸으로 대체 어떻게 버틴 건가요? 왜 혼자 이 힘든 일을 다 한 거예요? 회장님과 도화를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어서 매일이 겨울이었어요. 당신은 바보같이 왜 우리를 생각 안 한 건가요? 제가 나타나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도빈이 건넨 장부에는 조 전무가 지난 10년 동안 저지른 온갖 잘못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안의 친척인 서상무가 저지른 사고를 조 전무가 은폐해주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거래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피와 땀이 서린 장부를 보며 조 전무와 서상무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감했습니다. 도안은 아빠의 흉터 가득한 손을 잡으며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듯 자신의 작은 얼굴을 부볐습니다. 서 회장은 도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조 전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소리 높여 선언했습니다. 조 전무, 당신과 당신 뒤에 숨은 서상무까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더는 용서 못해. 조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지안을 공격하려 했지만 도빈의 단호한 가로막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희생 덕분에 가문의 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고요한 산길 아래에서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빈이 미리 연락해둔 파출소 순경과 형사들이 조 전무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하며 들이닥쳤습니다. 조 전무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빗물 섞인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형사가 조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 전무 씨 10년 전 사건을 포함해 여러 잘못으로 당신을 연행합니다. 서상무 씨도 곧 소환될 겁니다. 이건 음모야. 저놈이 가져온 장부는 다 가짜라고. 서상무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조 전무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초라하게 사라졌고 그의 일당들은 모두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도빈은 경찰들이 오기 전 다시 어둠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지안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 있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제발이요. 회장님, 저는 어둠 속이 익숙합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회장님 명예에 흠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당신은 우리를 구한 영웅이에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아빠 가지 마. 나랑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학교도 같이 가야지. 도아가 기다렸단 말이야. 도아는 도빈의 다리를 꼭 껴안으며 울부짖었고 도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도빈은 10년 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오열을 터뜨리며 도아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을 함께 껴안으며 비로소 10년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빈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지아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빈 씨, 정신 차려보세요. 왜 이렇게 몸이 차가운 거예요? 황 실장님, 구급차 어서요. 도빈은 지안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안은 쓰러지는 도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도빈의 상태를 확인하며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지안은 구급차에 올라타며 도빈의 거친 손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무리하던 형사 한 명이 지안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까 그분이 품에서 떨어뜨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 같아 챙겼습니다.
지안이 건네받은 것은 10년 전 도빈이 도화를 안고 찍었던 마지막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도빈의 품에서 떨어진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지안의 발치에 놓이며 지안의 가슴을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지안은 빗물에 젖은 사진 속 행복했던 그들을 보며 반드시 도빈을 살려내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텅 빈 산길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산길 위에서 서 회장은 응급실 밖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도빈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은 지안의 지친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깍지 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술실 위에 붉은 조명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도빈 씨, 제발 살아만 주세요. 당신에게 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낮게 깔렸습니다. 도아는 아빠의 낡은 봉투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품에 꼭 안고 지안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픈가요? 도아는 아빠가 다시 사라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도아야, 아빠는 아주 강한 분이시니까 분명히 견뎌내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응, 아빠가 깨어나면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맛있는 사탕도 많이 드릴 거예요. 지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 지안의 고문 변호사와 형사들이 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지안에게 조 전무와 서상무가 저질렀던 모든 진실이 확인되었다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조 전무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던 서상무까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제 그 두 사람이 지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도빈 씨가 남긴 장부와 증거가 워낙 명백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발뺌하지 못합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빈 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군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사 결과가 적힌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경에 젖어들었습니다. 가문의 자금을 주무르며 지안을 압박하던 서상무의 몰락은 지안에게 큰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대반전의 순간에 도빈이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과거의 기록들은 이제 영웅적인 희생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자신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자신을 지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빈 씨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 10년을 통째로 버린 거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빈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빈 씨 같은 분은 요즘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문 의인입니다. 명예회복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 사람이 깨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이름으로 불리게 해주고 싶어요. 지아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도빈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의 조명이 꺼지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아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었나요? 제발 살아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의사는 지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워낙 정신력이 강한 분이라 그런지 기적처럼 버텨내셨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지아는 면회 허락을 받고 도빈이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매 순간 그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의사는 도빈의 몸 곳곳에 남은 상처들이 10년 전부터 이어진 끈질긴 사투의 흔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이 환자분은 정말 기적 같은 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선생님, 그게 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환자분은 보답을 바라신 게 아닐 겁니다. 그저 회장님과 아이가 웃는 모습을 원하셨겠지요. 의사의 위로에 지아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지며 도빈의 굳게 담은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상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듯 시선을 옮기며 그가 겪었을 10년의 지옥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도아는 아빠의 머리맡에 놓아줄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며 아빠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그림을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우리 세 사람이 손잡고 걷는 그림이에요. 그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될 거야. 우리 도아가 최고네. 지아는 도아의 그림을 소중히 챙겨 도빈의 병상 옆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사이 법정에서는 조 전무와 서상무의 1차 재판이 열렸고 지아는 직접 출석하여 증언했습니다. 조 전무는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도빈을 욕했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일갈했습니다. 조 전무님, 도빈 씨는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이제 죗값을 치르세요. 지안의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고 조 전무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는 조 전무와 서상무에게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무거운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지아는 법정을 나오며 도빈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하늘에 대고 보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빈은 기적처럼 눈을 떴고 지안과 도아는 그의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빈은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아주 작고 힘겨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도아와 함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도빈 씨, 이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았으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살아줘서. 지아는 도빈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당신의 낡은 봉투는 필요 없으니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도아예요. 이제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우리 도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도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도아의 이름을 부르며 10년의 그리움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뒤집히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병실은 이제 따뜻한 사랑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름 후 도빈의 퇴원이 결정된 화창한 날 오전, 서 회장의 웅장한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도빈은 10년 만에 정식으로 서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이며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에는 도빈이 좋아하던 나무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을 위해 저택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들고 아늑한 방을 그의 거처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도빈의 헌신적인 사연을 전해 듣고 모두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빈 씨, 어서 오세요. 이 집의 모든 식구가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안의 말에 도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빈 씨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도아는 아빠의 손을 잡고 정원 곳곳을 누비며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빠, 이 나무는 제가 작년에 심은 거예요. 아빠가 오시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정말 잘 키웠구나. 우리 도아처럼 튼튼하고 예쁘게 자랐네. 도비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지안과 도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서 회장은 도빈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가문의 정식 고문이라는 직함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지아는 도빈이 건넸던 전재산 봉투 안의 돈을 도아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도빈 씨, 이 돈은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쓰일 거예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말이죠. 회장님의 뜻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도비는 지안의 깊은 배려와 존중의 태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제 도빈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며 그를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당겨 앉혔습니다. 정원에는 지안과 도빈 그리고 도아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상봉 소식은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비는 휠체어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지안이 건네주는 차를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그날 밤 제가 드린 약속, 이제야 지킨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도빈 씨, 당신은 약속 그 이상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저 두 분의 곁에 있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지아는 도빈의 투박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그의 외로웠던 시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아는 정원 한 구석에서 나비를 쫓으며 아빠와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도빈에게 다가가 이제는 회장님이 아닌 지안으로 불러달라며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제안에 얼굴이 붉어지며 어색하게 남아 그녀의 이름을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지안 씨, 사실 저 같은 놈이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매일 밤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도빈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니, 제가 더 감사해야 할 일인걸요. 도빈은 지안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묵직한 진심을 꺼내려 길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빈은 지안을 보며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고백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지안은 거실 한가운데에 세 사람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첫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지안은 수평이 맞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사진 속 도빈의 정장 차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훑쳤습니다. 도빈 씨,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도아도 아빠 닮아서 그런지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해요. 제가 이런 화려한 저택의 사진 벽에 걸려도 되는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도비는 다리가 아직 불편한지 지팡이를 짚은 채 벽에 걸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그런 도빈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가볍게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도빈 씨 자리는 원래 여기였던 것처럼요. 지안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참 낯설긴 하네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앞으로 찍을 사진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아가 학교 가방을 흔들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아는 구두를 대충 벗어 던지고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소중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보세요. 저 오늘 학교에서 이름표 새로 받았어요. 지아는 도아가 내미는 초록색 이름표를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세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도아가 아닌 임도아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임도아가 되었구나. 학교 친구들도 이제 다 알겠네? 네.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실 때 임도아라고 불러주셔서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도비는 딸의 이름표를 건네받아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하나씩 어루만졌습니다. 임도아, 아빠 성을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빠, 고맙긴요. 저 이제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아빠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도아는 도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도빈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두 팔로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거실 한 구석에 마련한 재활 기구들을 가리켰습니다. 도빈 씨, 이제 이름표도 새로 나왔으니 경영 고문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경영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평생 험한 일만 하던 사람이라 머리가 굳었을 텐데요. 도빈 씨의 그 정직함이 우리 회사에는 가장 큰 경영 철학이 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지아는 도빈의 재활과 업무 복귀를 위해 매일 아침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일정표를 짰습니다. 그녀는 도빈이 10년 전 맡겼던 전 재산이 든 낡은 봉투를 보존 처리를 거쳐 액자에 담았습니다. 지아는 그 액자를 서재 입구에 걸어두며 도빈의 희생과 보온의 정신을 가문의 가온으로 삼았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세심한 배려에 부응하려 매일 늦은 밤까지 경제서적을 읽으며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지안은 그런 도빈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삶이 단단하게 채워졌음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가을 바람이 정원의 단풍잎을 흔드는 고요한 오후, 세 사람은 첫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며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지안의 취임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각계 인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지안은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수많은 하객을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당당한 풍채를 지닌 도빈과 교복을 입은 도아가 섰습니다. 연회장 곳곳에는 도빈의 명예회복과 조 전무의 처벌 소식을 담은 기사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10년의 성과가 아닌 한 사람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기업을 얼마나 키웠는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묵직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10년을 견딘 한 남자의 보온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하객들은 지안의 돌발 선언에 웅성거렸지만 이내 지안의 진심 어린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손을 잡고 그를 하객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며 가문의 일원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제 경영 고문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한 임도빈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에는 천장을 울릴 만큼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도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안 씨,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과분한 환대입니다. 아니요, 도빈 씨. 당신은 이보다 더한 환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안은 이어서 도빈의 이름으로 설립될 도빈도와 장학재단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도빈 씨가 모아준 그 소중한 돈을 씨앗 삼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회장님의 결단에 저도 제 남은 생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도아가 아빠를 위해 몰래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였습니다. 대형 화면에 도아가 아빠의 낡은 수첩을 보며 눈물 찢던 모습과 웃는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아빠 1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 아빠 곁은 내가 지켜줄게요. 도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냉철하던 기업인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도비는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지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지안은 도빈에게 조 전무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빈 씨, 조 전무와 서상무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확정되었대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10년 동안 가슴을 누르던 바위가 이제야 치워진 기분입니다. 지아는 도빈의 지팡이를 대신 들어주며 함께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축복이라도 하듯 유성우가 쏟아졌고 도아는 밤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10년 만에 맞이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이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늦은 밤 서재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아는 도빈과 마주 앉아 그가 10년 전 봉투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일기장 갈피에 꽂혀 있던 20년 전 자신의 학생증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도빈 씨, 이 사진 속 저 참 어렸네요. 이걸 20년이나 간직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게는 이 사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별빛이었습니다. 제가 건넨 도시락 한 끼가 도빈 씨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지안 씨는 제게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지안은 도빈의 투박한 손마디에 새겨진 굳은 살을 보며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도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빈 씨,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임도빈 말고 자신을 위해 사는 임도빈이 되어주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안 씨가 기뻐하실까요? 그냥 제 곁에서 도아와 함께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지안은 도빈에게 더 이상 경영 고문이 아닌 자신의 인생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제안에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지안 씨, 제가 지안 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아 자꾸만 제 볼을 꼬집어 봅니다. 꿈 아니니까 이제 안 꼬집어도 돼요. 지안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지안 씨, 제 남은 생은 오직 지안 씨와 도아를 웃게 만드는 데만 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지안은 도빈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재박 복도에서는 도아가 부모님의 다정한 그림자를 확인하고는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은 이제 차가운 정막이 아닌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요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그의 옷깃에서 나는 비누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긍지를 느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이고 단단한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도빈은 지안을 향해 아주 천천히 팔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당겨 안았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커다랗고 포근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품에서 느껴지는 듬직한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10년의 그리움을 녹여낸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안을 꼭 껴안으며 1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당신 곁이라 다행이라 속삭였습니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러 도아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빠 도빈과 함께 교복을 맞추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지안은 거실 창가에 서서 다정하게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말로 다 못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도빈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 얼굴의 흉터 위에는 인자한 미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아는 아빠의 팔짱을 꼭 끼고 한 걸음마다 즐거운 듯 발을 구르며 연신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저 교복 입으면 정말 중학생처럼 보일까요? 아빠가 보기에 저 많이 컸죠? 그럼 우리 도아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빠는 가끔 눈을 의심한단다. 이제 정말 숙녀가 다 되었구나. 교복 맞추고 나면 우리 맛있는 돈가스 먹으러 가요. 엄마가 추천해 주신 곳 있잖아요. 그래, 도아가 먹고 싶은 거라면 아빠가 다 사줄게. 오늘 우리 도아 제일 예쁜 교복으로 골라보자. 아빠, 저 사실 조금 떨려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도아는 마음씨가 곱고 영특하니까 어디서든 사랑받을 거야. 아빠가 늘 응원하고 있잖니. 헤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저 아빠 닮아서 씩씩하게 자랄게요. 두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지아는 도아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도아는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새 일기장 첫 페이지에 아빠처럼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기특한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져 일기장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옆에는 10년 전 도빈이 간직했던 낡은 아기 신발이 유리함 속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발은 아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세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가문이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거실로 내려와 도빈과 함께 걷던 정원을 바라보며 지난 11년의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도빈과 함께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지안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교복 점원이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도아의 교복 치수를 확인하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따님분이 아빠를 정말 많이 따르시네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녀 사이입니다. 예, 점원님. 저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따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교복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도아와 함께 다시 방문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밝은 표정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도빈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차가웠던 재벌 가문의 담장을 허물고 꽃을 피웠다고 믿었습니다. 도아는 학교에서도 아빠의 이야기를 주제로 글쓰기 대회 대상을 받으며 가족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흉터조차 이제는 자신을 향한 숭고한 훈장으로 여기며 그를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서 회장의 가문은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닌 피보다 진한 보은의 명가로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아는 도빈의 손을 잡고
매일 정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주는 위대함을 만끽했습니다. 도하의 중학교 입학식 날 아침 지안과 도비는 나란히 서서 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교문 입구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모여 북적거렸고 만개한 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하는 예쁜 교복을 차려입고 지안과 도빈의 손을 양쪽에서 하나씩 꼭 잡고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도빈은 딸의 씩씩한 뒷모습을 보며 10년 전 어둠 속에서 울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아는 도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지나온 11년을 회상했습니다. 도빈 씨, 우리 도아가 정말 다 컸네요. 저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요. 예, 지안 씨. 저 아이를 회장님께 맡기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도빈 씨가 기적이에요. 도아에게 멋진 아빠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안 씨 곁이라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 없는 날들만 보내게 해드릴게요. 우리 도아 학교 생활도 아주 즐겁게 할 것 같아요. 벌써 친구들이랑 웃으며 인사하는 것 좀 보세요. 입학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지안의 부모님이 계신 묘소를 찾아 인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한 지안은 준비해온 꽃다발을 놓고 부모님께 도빈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안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도빈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도빈은 장인어른의 묘소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며 지안과 도아를 평생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안 씨와 도아를 제 목숨보다 소중히 아끼며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아는 할아버지 묘소에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편지를 놓으며 예쁜 중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안은 묘소를 내려오며 도빈의 듬직한 옆모습을 보고 이제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옆 묘역을 정리하던 한 노인이 다가와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덕담을 건넸습니다. 가족이 참 보기 좋구먼요. 젊은이 인상이 아주 선한 게 복이 많이 들어오겠어.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희 가족이 좀 멀리 돌아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허허,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기다린 만큼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걸세. 허허. 지아는 노인의 인사에 밝게 웃으며 도빈의 손을 더욱 꽉 쥐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를 내려오며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눈빛으로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도빈은 지안에게 당신은 제 영원한 회장님이자 하나뿐인 아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농담에 환하게 웃으며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더욱 세게 쥐어주었습니다. 도아는 부모님 사이에서 깡충깡충 뛰며 내일은 다 같이 소풍을 가자고 애교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안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며 도빈의 넓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축복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빈의 한결같은 사랑이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빈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다시는 엇갈리지 않는 길을 걷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느덧 지는 노을이 차 안을 따뜻하게 적셨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노을이 지는 바닷가 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도빈이 지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아픔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아픔이 아니라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지안의 손을 잡고 이 바다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품에 안겨 10년의 기다림이 이 행복을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아는 모래사장으로 내려가 세 사람의 이름을 크게 쓰고 그 위에 커다란 사랑의 하트를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보세요. 우리 세 사람 이름이 바다 옆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 도아야 정말 예쁘구나. 우리 이름이 저렇게 나란히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지는걸. 아빠, 저 하트 속에 우리 사랑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게요. 우리 도아 마음이 참 예쁘네. 저 하트가 지워져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아는 도아의 부름에 손을 흔들어주며 도빈의 품에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도빈은 지안에게 10년 전 봉투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폈고 그 안에는 도빈의 절절한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뒤 못 돌아온다면 그것은 제가 회장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안은 도빈이 이미 10년 전부터 자신의 생사를 건 사랑을 준비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빈의 한결같은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음을 지안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뜨겁게 깨달았습니다. 도빈 씨, 어떻게 이토록 긴 시간을 혼자서 견뎌낸 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안 씨가 무사하시고 도아가 이렇게 잘 컸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이 제게 준 10년을 평생에 걸쳐 갚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지안 씨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보상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만 하며 살아요. 사랑해요, 도빈 씨. 도빈은 지안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는 갚을 것도 미안해할 것도 없다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1년의 약속이 10년이 되었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아는 부모님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이제 우리 가족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을 걸고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도비는 지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연정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안은 도빈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주는 안도감에 깊이 취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세 사람이 나누는 온기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도아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아빠 냄새가 제일 좋다며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찰나의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길 빌었습니다. 도비는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고 10년의 겨울을 이겨낸 우리만의 봄을 마음껏 누리자고 했습니다. 지안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도빈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전 재산임을 되새겼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붉고 따뜻하게 세상을 물들이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고아로 자란 청년 도비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 지안을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림자처럼 견뎌냈지요. 어린 도아를 품에 안겨주고 절벽 아래로 사라진 그 밤부터 그는 단 하루도 두 사람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안 역시 미혼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도빈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를 놓지 않았고요. 결국 도빈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 덕분에 비열한 전모와 서상무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자들은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진심으로 서로를 지킨 세 사람은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지요. 세상에 공짜 행복은 없다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곁에는 결국 하늘도 손을 내밀어주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빈이에게 또는 지안이에게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천사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귀인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려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뵐게요.